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가득 모아봤습니다. 저희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챙겨갈 텐데요. 오늘은 또 지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낙폭 좀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27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20선에 일단 딱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오후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ISL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힘드네요. 이번 한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렇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데요. 어떤 섹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I의 열풍을 확실히 또 숫자로 증명해낸 게 이번 TSMC의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그래도 어제 최악의 날을 겪었던 반도체 섹터에게 뭔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전략 좀 챙겨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IT 투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좀 오르는가 싶더니 지금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직 하락권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IT 투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그 부분 궁금한데요. 매수 가능한 시점인지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지켜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도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실 때는 절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BM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퀄테스트가 된다라고 하면 반짝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겠으나 마이크론이 지금 HBM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수율에 대한 고민은 HBM 퀄테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안고 하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저는 지속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있다라는 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죠. 어제도 삼성전자는 회복을 했지만 SK하이닉스가 회복하지 못한 것은 미국 시장으로 빗대어 봤었을 때 ASML과 똑같은 포지션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쉼없이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시장은 AI 시대이고 AI 시대의 이 핵심은 엔비디아, 또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긍정적으로 보지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려보면 이번 주에 가장 덜 조정이 나온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정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진테크와 같은 기업들,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신규 매수를 다음 주 혹은 7월 말에 SK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 하게 된다면 그 기간까지 조정이 가장 덜한 쪽을 저는 선택하는 게 맞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 더 심한 쪽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악성 매물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만약에 사실 때 사시더라도 조정의 폭이 조금은 얕았던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떨어져서 지켜봐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전공정 단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좀 매수를 해보자. 근데 그중에서도 너무 많이 빠진 쪽이 아니라 약간 덜 빠진 쪽 노려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TSMC 호실적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심 회복은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요? 저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어저께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가 좀 반등을 줬지만 그 전날에 거의 뭐 폭락 수준의 하락을 보여줬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저께 삼성전자 마이너스 3% 갭하락 출발했다가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낙폭을 많이 줄이진 못했지만 어쨌든 한 2% 정도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어저께 올렸던 게
그냥 그대로 반등한 걸 반납해 놨고 하이닉스도 어저께 저점까지 빠져 있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저께 안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준 것이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TSMC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엔비디아 매출이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애플 제품이 상당히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 20만 원 초반 혹은 20만 원 이탈한다라면 전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냐, 아니면 지금 이미 하이닉스 최근 한 달 사이 고점대 한 23만 원대에서 매수하고 계신 분이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8만 원 이하에서 갖고 계신 분이냐, 아니면 최근 한 8만 5천 원, 8만 7천 원에서 다시 매수하신 분이냐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혹은 비중이 너무 정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 투톱에 대해서 먼저 좀 전략 챙겨봤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20만 원 선쯤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반도체주에 있어서 투심 회복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투심이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CXL 쪽에도 박차 가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확실히 그 HBM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확실함을 또 줘야지 투심이 회복이 되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HBM과 CXL은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CXL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CXL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긴 하지만 실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는 너무 김칫국을 미리 마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은 HBM을 통해서 나오는 실적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19만 원 초반까지도 저는 지금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반도체 IT에 대해서 우리가 투심이 좀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시기가 되도록이면 빨리 나와야 된다가 일단 우선이고, 두 번째 글로벌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후폭풍이 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상 뭐 HBM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거나 HBM 기술력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대내의 변수에 따라서 저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조정의 깊이와 기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결과가 좀 빨리 나와줘야지, 그게 또 긍정적이어야지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주의 투심이 어느 정도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왕 물릴 거 물려도 반도체주에 물려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옛말입니까? 이거 보유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셔도, 전 기다리신다라면 뭐 연말 정도 간다라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가 선택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가 다 가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연초에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연초에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조금 손실을 본다고 하시더라도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추세를 이탈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올 7월 달까지 뭐 기간을 봤을 때 오를 때 잠깐 오르고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에 간다고 해도 그 기업이 가기에는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SK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진테크, 뭐 하나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저는 일단 HBM 그리고 특수 소재, 핵심 소재 관련된 기업들, 모니QNC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실적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을 좀 보실 때는 단순하게 미래 반도체, 유리기판 좋죠. 근데 아직 유리기판이 제품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뭐 HBM5로 간다라면 유리기판이 필수다. 이건 우리끼리 말을 하는 것이지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CXL, 저는 CXL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CXL이 HBM하고는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CXL은 어떻게 보면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GPU 쪽이 필요할 때 이쪽 빠르게 연결해주고, 램이 필요할 때 램을 빨리 연결해주고, 이런 것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일으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지금 투자에 대한 관점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또 너무 CXL이나 이런 유리기판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해서 먼저 좀 굵직한 섹터 전략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당연히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바이오 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요. 뭐 금리 인하, ADC, 미국의 생물보안법, 기술 수출, 신약 뭐 등등 많습니다. 근데 비만 쪽이요. 좀 쉬나 싶으면 또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제 펩트론이 급락했는데 이걸 어제 샀더라면 오늘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조정을 기회로 무조건 삼아야 되나요? 이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반등 저는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 글로벌 증시를 제가 체크를 했었을 때 나스닥이 빠지면서 다우가 이제 빠질 거냐 아니면 다우가 지켜줄 거냐라고 이제 그걸 유심히 봤는데 다우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목을 봤을 때 가장 또 변동성이 컸던 쪽이 비만 당뇨,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은 간밤에 좀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오늘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네. 인벤티지랩 그러니까 원래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라고 보기보단 그냥 수급에 의한 투기성 좀 단기 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라파스 신신제약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경구형 혹은 마이크로 니드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주가가 30%, 50% 혹은 2배, 3배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실 마음을 약간 손절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트레이딩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는 비만과 당뇨 쪽은 당분간은 조금은 더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길게 봤었을 때는 가장 빠른 임상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한미를 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그 안에서도 주도주 갔다가 후발주자 갔다가 또 주도주 갔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를 보면 최근에 오른 종목들 일부는 약간 명분이 뭔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7월 2일에 원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셨는데요. 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좀 안전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실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어야 될 것 그죠, 같고 그죠. 지금은 높죠. 왜냐하면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년 동안 하단 72만 원대 그리고 상단 85만 원대 요 안에서 지금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세가 더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봐야 아는 거라 만약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85만 원대, 87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갈 중소형 기업이 하나 있죠.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 하나 있는데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주는 기업이고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면 7월 10일 날 기록했던 고점도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변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추가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는 또 생물보안법 관련한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 고려했을 때는 이 종목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네. 금리 인하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오늘 뭐 속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좀 다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 하반기에 주도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금리 인하는 뭐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해도 인하할 것이고 네. 뭐 인하시킨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인하도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일단은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금리가 이게 뭐 단계적인 인하일지라도 어쨌든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그 1기 정권 때의 그 공약 정책 흐름들을 보신다라면 대형 제약사를 좀 규제를 좀 했고요. 또 공공 의료를 조금 축소시키는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릭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사업을 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공공 의료가 조금 축소가 된다라면 민간 의료 시장이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아직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원격 진료 민간 의료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저는 AI 진단 이런 시장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관련돼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뭐 CDMO 시장도 뭐 생물보안법도 있고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2019년도였죠. 그때 중국이 항생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출 안 하겠다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반대 극부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해서도 우리 꾸준히 하반기에 지켜볼 만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종목들은 저희 조금 전에 또 하나씩 전략을 챙겨갔으니까요. 바이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왕고래 쪽인데요. 동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시세 보면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 무섭습니다. 어제 25% 정도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시간 외 거래 에서 추가로 올랐고 오늘 오전장에서도 15% 정도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윗골이 길게 달고 보합권 정도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긴 했는데 워낙에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지금 시장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뭐 이런 쪽에 사실 눈이 가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정말 작은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본다면 우리가 뭐 아까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전혀 관계 없었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가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 준비합니다 하면서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기업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왕고래 어저께 같은 경우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다 하면서 올라오기도 좀 했었는데 예타 면제라고 해서 모든 그게 면제가 아니라 시추 관련해 가지고 한 1, 2천억 정도가 예타가 면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추,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시험 시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정말 가스가 있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몇 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 가스가 있다, 석유가 있다라고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이슈가 주가를 진짜 엄청나게 올려놨었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게 안 가던 주가가 2만 원, 3만 원 하던 주가가 6만 원 4천 원까지 정말 단번에 올라왔다가 지금 또 한 3, 40%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다라면 혹은 그 이슈를 기다려서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작은 테마주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작은 테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세 변동성도 큽니다. 저희가 오프닝 할 때까지만 해도 또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이 전략 좀 세우는 사이에 또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 참 따라잡기 어려운 테마입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네, K-뷰티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쪽에서 성과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워낙에 숫자, 수출, 실적으로 잘 증명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갈리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VT가 최근에 다시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약세장에서도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화장품주 지금 사두면 좋을 종목, 아무래도 VT 이런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굳이 나누자면 네. 그쪽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명과 암이 갈리는 게 뭐냐면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좋은 힘을 보였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오늘 이렇게 낙폭이 큰 이유도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겠다.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그렇게 강했지만 오늘 밀려가고 LG생활건강은 올해 2분기에 잠깐 반짝하고 나서 여전히 지금 힘이 없는 상황. 그럼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 무너질 것 같았던 실리콘2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VT가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이 기간에 지금 강한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화장품주들도 일단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종목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시세가 나는 쪽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을 한번 오히려 이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들도 이제는 신고가로 넘어가는 종목군들보다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처해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토니모리도 지금의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다시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다 이제 보면서 고르기보다는 중국 쪽에 또 매출 비중, 거기서 실적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처럼 좀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 쏙쏙 골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던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쪽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의료기기 쪽도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의료기기라고 하면 사실 수출이라든지 FDA 승인 이런 게 네. 가장 최대 모멘텀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원택이 정말 잘 가고 있죠. 네. 근데 원택이 원래는 사실 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하지만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 나오는 쪽을 사보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접근하는 거는 좀 한 발 늦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원택이 이번에 지난 그 5월달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5월달, 6월달 화장품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기업도 많습니다. A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세를 나왔는데 원택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도 브라질 관련해가지고 수출 계약이 나온 것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의료기기 또 화장품을 동시에 사업하는 기업들은 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P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리지나 힐러의 고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호응도가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여름에 자외선으로 해서 손상된 피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 관련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는 아직 많이 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과 의료기기 쪽에서는 옥석 가리기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기기 관련해서 수출 쪽 모멘텀 있는 쪽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미용 쪽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겠죠. 관련해서는 파마 리서치 주가 아직 좀 매력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게임입니다. 게임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보통은 뭐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도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하나 보면서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프트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3거래일 내내 쭉 내려가다가 사흘 만에 일단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이 게임주에게 온기를 가져다 줄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개별 종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하나씩 챙겨가 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반짝 흥행에 그쳤어요. 게임주는 이제 섹터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종목만 골라서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섹터든지 좋은 종목만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시절을 좀 돌이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과의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계속 있었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었던 쪽은 엔터와 컨텐츠 게임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실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쪽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수급의 변화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은 좀 제외를 논외로 좀 시켜놓고 보면 NC소프트도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TL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 테스트를 했었는데 동시 접속자가 몇만 명 지금 들어오는 그런 인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의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넥슨게임즈 언제 가나 했더니 오늘 가고 있습니다. 저평가 그래서 매력으로.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가 보여줬었던 다운로드 수 그거를 트래픽에 대한 민감도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신작에 대한 부재가 가장 많아서 움직임이 덜했던 펄어비스. 게임스컴 이벤트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펄어비스도 정말 오랜만의 신작이라서 보통 이제 신작 나오면 세로 뉴스로 작용한다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 손절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펄어비스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임주가 하나 있습니다. W게임즈는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지금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해외 매출이 90% 있고 거기에 이제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강달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임주라서 이렇게 이제 각 기업별로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에 그 차이점에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좀 구별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면 게임주는 7월 달뿐만 아니라 8월 달에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종목만 잘 우리가 선별해 본다면 7, 8월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W게임즈도 얘기해 주셨고 펄어비스, NC소프트 같은 좀 많이 좀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바닥을 기고 있는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처럼 좀 탄탄한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종목 관심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게임주들은 결국엔 이 변화된 트렌드에 얼마나 적용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MMORPG에만 몰입해 있는 기업가 그게 아니라 턴제 게임이라고 하죠.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또 콘솔 게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좀 했고 여기에 좀 적용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가장 크게 선점하고 있는 회사는 뭐니 해도 크래프톤이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인도 쪽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가고 있는 건 아닌데 벌써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1월 대비해서 보면 거의 6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또 지금 유보율이 12만 %예요. 물론 자본금이 적긴 합니다만은
12만 %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은 조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박스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단이 한 5만 5천 원, 상단이 한 7만 원인데 박스권 하단에 오면 또 반등을 자연스럽게 주는 기업이고 어쨌든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면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에 확인됐고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실적과 신작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종목 골라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 모두 원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네. 사마 콘덴서 가지고 오셨어요. 고민 좀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아니면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오, 네. 일단 사막 콘덴서는 이제 MLCC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고객사로는 LG 전장 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수주가 굉장히 이제 높았던 것을 올해 상반기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MLCC의 수요 또한 당연히 늘어나기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무라타와 함께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같이 움직인 이유가 바로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지금 MLCC도 반도체 디램과 레거시처럼 가지고 있는 재고의 적정 수준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라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가 인상도 되었겠다.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어났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손절 라인을 42,000원 잡아드렸는데요. 매수 밴드도 45,000원에서 47,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2,000원, 상승 시에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콘덴서 하반기에 전장용 MLCC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손절가는 42,000원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창희 대표님의 원픽인데요. 앞서 6월 21일에 HD 현대로 또 높은 네.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 그룹과 또 이슈도 많고 네. 알짜배기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주사로서 굉장히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부분 먼저 AS 받을게요.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조선사들의 계열사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부회장, 정계선 부회장뿐이 아니라 주요 임원들이 계속해서 HD현대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회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감안한다면 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좀 높은 가격을 불러드렸죠. 목표가 10만 원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좀 연말까지 감안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조선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원픽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볼 수 있죠. 네. 1승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또 트럼프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네. 있어요. 네. 일단은 1승은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고 뭐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분뇨 처리, 환경 설비, 정비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20%.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시장의 독점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업 구조를 좀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LNG 제기와 장비 설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보다 전통 에너지 쪽에 개발을 더 박차할 수가 있고 또 유럽의 러우 전쟁 때문에 그 가스관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배로 받다 보니까 이 제기화 설비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리슨 같은 경우는 육상, 수상 둘 다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고래 테마하고도 묶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가스를 이게 있다라면 이를 퍼냈을 때 해저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LNG 제기화 시설을 통해서 가스가 운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하단이 일단 3,000원, 뭐 상단이 한 3,500원, 600원에서 일단 최근 한 6, 7개월 정도 박스권인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이 고점 3,5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3,000원, 그리고 긴 박스권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목표 주가 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수 상황도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800선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약간은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지금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0.17% 상승 전환하면서 823선에서 움직입니다. 남은 오후장의 전략도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ISZ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